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이은 조던 피터슨의 신작 질서 너머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3년 만에 두 번째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도 무척 기대했던 책이고 출간되자마자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질서 너머에서 1챕터의 일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작에서 다룬 내용보다 더욱 풍성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첫 번째 법칙,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법칙,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외로움과 혼란. 나는 혼자 사는 어느 내담자를 여러 해 동안 상담했다. 그는 독신으로 사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고립돼 있었다. 가족 간 왕래는 거의 없었다. 두 딸은 외국으로 나갔고 아버지와 누이가 있으나 남과 다를 바 없었으며 다른 친척도 거의 없었다. 아내와는 여러 해 전에 사별했다. 게다가 새로 만난 연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가 15년 넘게 상담하는 동안 그가 유일하게 노력을 쏟았던 관계마저 비극적으로 종결됐다. 그와 함께 상담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툴렀다. 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엔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춤추는 듯한 리듬과 조화가 빠져 있었다. 어릴 적의 부모는 그를 철저히 방임했을 뿐 아니라 학대도 일삼았다. 집에 없었을 때가 많았던 그의 아버지는 성향이 태만하고 가학적이었으며 어머니는 만성 알코올 의존자였다. 학교에선 끊임없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고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교사도 없었다. 이 모든 경험이 환자에게 우울한 성격을 각인시키거나 적어도 그쪽으로 끌리는 생물학적 경향을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는 퉁명스럽고 흥분을 잘했으며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것 같으면 즉시 발끈했다. 그런 반응으로 보건대 성인이 돼서도 특히 일하는 곳에서 계속 괴롭힘의 표적이 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최대한 침묵을 지키면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는 1, 2주에 한 번 상담실에 들러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일들을 털어놓았는데 1시간 상담에서 처음 50분 동안 입을 다물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 남은 10분 동안 비교적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10년 넘게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나는 점차 침묵하는 법을 터득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가 부정적인 일들을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의 독백에 가까운 우리의 대화는 항상 그를 짜증나게 했던 일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상담실 밖에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친구를 사귀고 예술가 모임과 음악 페스티벌에 가고 다시 곡을 쓰고 기타를 연주했다. 사교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나에게만 털어놓고 상의하던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간혹 삶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기도 했다. 진행은 느렸지만 조금씩 꾸준히 발전해 갔다.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커피숍, 아니 공공장소라면 어디서든 대화는커녕 완전히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칠 쯤엔 여러 소모임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낭독하고 심지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도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20년 넘게 마음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그보다 더 잘 보여준 개인적 의학적 본보기는 없었다. 그 진리는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생각을 통해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생각하기는 주로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과거에 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하고 때늦은 근심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경험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상태와 미래 계획에 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그곳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짜낸 전략과 전술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효율성과 적응력을 검증할 수 있다. 말을 하는 동안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신체적 반응, 동기, 감정을 어설프지 않게 조율해 명료성과 질서를 높이고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고 또 잊기 위해서다. 이 내담자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더 크고 복잡한 집단에 완전히 소속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상담 시간에 나와 함께 이 일을 계획했고 스스로 실행했다. 만일 그가 외로움과 폭력으로 점철된 개인사에 짓눌려 인간의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가치를 보려 하지 않았더라면 건강과 행복을 되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령을 터득하고 마침내 세상에 스며들었다. 사회제도, 온전한 정신. 위대한 심층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카를 융은 온전한 정신을 인간 마음의 특징으로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잠재된 인격들이 제대로 통합돼 있고 그것을 균형 있게 표출할 때 삶에 잘 적응한다. 융의 이론이든 프로이트의 이론이든 이 모든 하위 요소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회적 세계엔 지혜와 길잡이가 곳곳에 서 있다. 새로운 영토에서 길을 기억하거나 방향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이 애써 세워둔 도로 표지와 이정표가 있는데 굳이 우리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프로이트와 융은 개인의 자율적인 정신에 집중한 나머지 개인의 정신건강 유지에 사회가 하는 역할을 경시하고 말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새로운 내담자와 처음 상담할 땐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적 능력이나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교육받았는가? 흥미롭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가?
미래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는가? 그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가? 친구가 있고 사회적인 교제를 하는가? 부부 관계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가? 가족 관계는 친밀하고 화목한가? 충분한 수입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더 나아가 만족감과 기회의 원천이 되는 직업 또는 직장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 중 셋 이상에서 아니요라는 답변이 나오면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그로 인해 심리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사람은 외떨어진 마음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뒤섞여 존재한다. 타인이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도록 행동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요컨대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외부에서 조달한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잘 통합돼 있을 뿐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당신이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반응한다. 그들은 당신을 타이르고 웃으며 가볍게 치고 지적을 한다. 또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냉대한다. 다시 말해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버릇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의를 주며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들을 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할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당신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사회적 상호작용 때문에 불안과 좌절을 빈번하게 느끼더라도 친구, 가족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어떻게든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체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행동에 관해 그런 폭넓은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복잡성을 볼 때 그건 불가능하진 않아도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중 어느 것을 추구해야 할까? 이 일의 가치를 저 일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할까? 더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라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개인의 행동, 협동, 경쟁을 규율하는 강도 높은 언어적, 비언어적 협상에서 나온다. 우리가 가치 있고 주목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회 계약의 일부다. 그 계약을 이행하면 보상이, 불이행하면 처벌이 따른다. 사회 계약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체근한다. 여기 가치 있는 것이 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이것을 봐라. 다른 건 추구하지 말고 이것을 추구해라. 크게 볼 때 사회 계약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며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사회적 세계가 그렇게 중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조직할 수 없고 그냥 세계에 압도된다. 가리키기의 의미. 더없이 기쁘게도 2017년 8월에 손녀 엘리자베스 스칼리 피터슨 코리코바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아이가 무엇에 몰두하는지를 짐작하고 그에 동조하곤 했다.
1살 반쯤 됐을 때 아이는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킬킬거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코를 비비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나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집게 손가락을 사용해 흥미를 끄는 모든 물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고 특히 그 행동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관심을 끌 땐 더욱 좋아했다. 아이의 행동과 의도엔 누가 봐도 분명히 어떤 중요성이 담겨 있었다. 이때 중요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동 또는 태도의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토대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공통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든 성인이든 사회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린다. 당신이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기는 것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우선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더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의식적인 주체로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리키기는 또한 언어의 발달을 예고하는 중요한 표지다.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물을 가리키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해 특정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분리하는 일이다. 손녀는 항상 남들 앞에서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했다. 따라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시 볼 수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건 아이에게 의미가 없다. 아이는 먼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아이는 이른 나이에 중요한 교훈을 터득했다. 다른 사람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소통의 주제로 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가족과 사회에 내재된 가치의 복잡한 위계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갔다. 이제 스칼렛은 말을 배우고 있다. 말하기는 가리키기와 탐구하기에 더 정교한 방식이다. 말은 하나하나가 지시 수단이자 대상을 단순화 또는 일반화하는 일이다. 어떤 것을 호명한다는 건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그것을 비추고 유용성이나 의미를 공유하는 다른 존재들과 묶어 분류하거나 범주화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바닥을 콘크리트, 나무, 흙, 유리 등의 재료에 따라 또는 색, 결, 명암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 않고 그저 바닥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해상도가 낮다. 우리를 떠받치고 그 위를 걸을 수 있고 건물 안에 있는 평평한 면은 바닥이고 이 말이면 충분히 정확하다. 그 단어는 바닥을 벽과 구분해주고 존재하는 모든 바닥의 차이를 제한해서 평평하고 안정적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실내 표면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귀속시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개인의 경험을 주관적, 내적으로 구조화하는 도구지만 이 도구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바닥에 바닥이라는 말을 충분히 정당화해주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고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건 무한한 현상과 사실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계를 가치라는 기능적인 세계로 축소하는 과정이다. 사회제도는 그런 축소, 그런 명시를 가능하게 해준다. 무엇을 가리켜야 하는가? 사회적 세계는 실제 세계를 좁히고 명시해서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개인은 사회적 세계에 의해 빚어진다. 하지만 사회제도 역시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빚어진다.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식량, 물, 깨끗한 공기, 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것들만큼 중요하진 않아도 교제, 유희, 접촉, 친밀한 애정 또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생물적, 심리적 필수품은 많이 있다. 우리는 세계에 널려있는 수많은 요소 중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표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뼛속까지 사회적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제약을 부과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물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누구도 홀로 살지 않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그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물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행할 수 있는 해결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과 도움이 될 만한 계획들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보았듯이 그 계획은 원칙상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그 계획이 다른 것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아야 한다. 심지어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세계를 지각하고 행동할 때 따라야 하는 제약은 그보다 훨씬 많다. 내가 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심지어 다음 10년이나 100년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좋은 해결책은 되풀이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과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효과적이어야 한다. 생물적 필요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제약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복잡성을 가치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이해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문제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론상 잠재적인 해결책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시에 가능한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해결책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일종의 윤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윤리 법칙은
인간의 언어처럼 가변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다. 사회제도를 함부로 헐뜯는 것이 잘못이고 또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윤리법칙 때문이다. 삶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발전해온 것이 사회제도다. 사회제도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다. 따라서 나는 세계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걸 한 점으로 축소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그들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다. 엄청나게 복잡한 인지 문제를 자원이 풍부한 더 넓은 세계에 위탁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언어로 협동하고 경쟁한다. 말은 집단이 빚어내는 것이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언어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세계를 정의하는 언어적 틀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서 나온다. 이 사실 때문에 가치에 높낮이가 부여된다. 바로 여기서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위계 구조가 등장하게 된다.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갈증이나 추위 또는 외로움과 접촉의 부재로 목숨을 잃는다. 처리돼야 할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명시하고 계획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실행하는 일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그리고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어떤 이들은 뛰어나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기 마련이다. 게다가 세상에 문제는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사람이 모든 면에서 만능이 될 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계 구조가 탄생한다. 본래 위계 구조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된 도구이며 진보와 평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도다. 바보의 유용성. 위계 구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건 유용하다. 감사와 겸손의 싹을 틔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감사인가? 전문 지식이 당신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 세상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자리가 무수히 많다. 믿을 만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겸손은 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안다 생각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른다 생각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낫다. 내가 아는 것들과 친해지기보다는 모르는 것과 친해지는 게 100배 낫다. 아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르는 것은 끝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숭배하면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로 인해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도움이 되는 건 항상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는 초보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좋아하는 타로 카드엔
항상 바보 카드가 들어간다. 바보 카드는 긍정적인 카드로 이 장 맨 앞에 그 그림이 실려 있다. 젊고 잘생긴 바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산속을 거닌다. 머리 위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데 그는 조심성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막 떨어질 참이다. 하지만 그는 추락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바보는 기꺼이 초보자가 되어 배우려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카를 융은 바보를 대속자, 즉 흠결 하나 없는 온전한 사람의 전신으로 보았다. 초보자는 참을성과 인내를 길러야 한다. 물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지하고 서툴고 미숙한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초보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충분한 존재다. 그것은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대한 것은 흔히 작고 무지하고 쓸모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교훈은 전통 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깊이 배어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피노키오와 심바, 아니면 조앤 롤링의 소설에 나오는 마법사 해리포터를 생각해보자. 피노키오는 처음에는 얼간이 같은 마리오네트, 다시 말해 자기 판단은 없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라이온 킹의 출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악한 삼촌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한 아기 사자다. 우리가 잘 아는 마법학교 학생은 외롭게 자란 고아로 계단 및 먼지투성이 벽장에 살며 그의 대적으로는 사탄이라 해도 무방한 볼드모트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주로 미천한 환경과 큰 위험 속에서 태어난다. 오늘의 초보자는 내일의 명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현재의 게임에 참여하고 다음 행보에 필요한 지식, 자제심, 수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나는 아내, 아들, 딸과 함께 토론토의 한 레스토랑에 갔다. 우리가 테이블로 가고 있을 때 젊은 웨이터가 내게 이야기 좀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내 책을 읽은 뒤로는 지위가 낮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회가 찾아오든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더 성실해지기로 마음먹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기로 했다. 청년은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그 뒤로 6개월 동안 3번이나 승진했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 자신의 자리에 더 큰 잠재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분노와 냉소로 얼룩져 있을 땐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이 하찮은 곳이 아닌 듯 했다. 실제로 그 레스토랑은 전국 규모의 고급 체인점 중 하나였다. 웨이터가 그런 곳에서 일을 잘하려면 까탈스러운 요리사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정중해야 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하며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에는 손님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편차가 큰 업무량에도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정시에 맑은 정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웨이터는 위계 구조 안에서 상사에게뿐 아니라 설거지 담당 같은 부하 직원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만일 이 모든 것을 하는 웨이터가 정상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곧 대체 불가한 인력이 될 것이다. 고객, 동료, 상사가 모두 그에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보이지 않게 닫혀 있었을지 모르는 문들이 활짝 열릴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서 획득하는 기술은 어디에나 갖고 갈 수 있으니 그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계속 승진할 수도 있고 대학 진학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진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 젊은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빠르게 승진하자 지위에 대한 고민이 눈 녹듯 사라졌으며 덩달아 오른 월급도 나쁠 게 없었다. 그는 초보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 뒤 그것을 초월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점하게 된 자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냉소를 날리지 않고 주어진 구조와 위치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에는 자존심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던 기회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제도를 폄하하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이 쌓이자 성공의 길이 열렸다. 권위의 모습. 권위자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사람은 나약하므로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줄이려면 우선 모든 사람이 음식과 깨끗한 물, 위생시설과 쉴 곳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능력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위계 구조는 반드시 생겨난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들은 권력이 아니라 능력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위를 갖게 된다. 능력 있는 권위자가 불가피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에게 권력을 부여해야 하는 건 자명한 이치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닥쳤을 때 가능하다면 그런 능력 있는 권위자가 되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이를 책임의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해결에 나선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 사람들은 야심을 흔히 권력욕 같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한 뒤 야심을 가진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응징한다. 물론 야심은 가끔 타인에게 과도한 영향을 끼치려는 욕망일 수 있다. 하지만 가끔과 항상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권위는 단순히 권력이 아니며 이 둘을 혼동하는 건 극히 무익하고 위험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를 때는 무력을 동원한다. 재산을 몰수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함으로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욕구, 가치에 반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람이 권위를 행사할 때는 그가 가진 능력을 동원한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인정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기꺼이 그를 따른다. 권력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전제적이고 잔인하며 심지어 병적이기까지 한 그들은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변덕을 즉시 채우기 위해, 질투의 대상을 파괴하기 위해, 분노를 마음껏 폭발하기 위해 권력을 탐한다. 반면에 선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야심적인 이유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 야심은 모든 면에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현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운 우리 사회를 가부장적 전제로서 규정하고 그런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가부장적 독재자와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잔인하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폭군으로 취급하다니 정말 최악이다. 승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큰 공공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참가자를 위해 게임을 개선하려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냉소하거나 정면으로 부인한다면 삶의 고통을 개선하려는 수많은 사람과 반대 입장에 서겠다는 뜻과 같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틀린 태도는 떠올리기 어렵다. 권위는 권력을 수반할 수 있고 수반해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정한 권위는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점이다. 권위자가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책임을 질 때 우리는 그 같은 자제를 볼 수 있다. 당신이 장남이라면 동생들을 짓누르고 놀리고 괴롭히는 대신에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법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설령 막내일지라도 강아지에게 적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권위를 갖게 되면 권력엔 관심과 능력이 필요하고 심지어 실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된다. 승진해서 처음 임원이 된 사람은 얼마 안가 부하 직원들이 한 명의 관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관리자들이 다수의 부하 직원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권력에 매혹되어 품을 수 있는 낭만적 환상이 적당히 누그러지고 무한 질주에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욕망이 줄어든다. 실제로 제대로 된 위계 구조에 속한 권위자라면 자신이 감독하고 고용하고 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진 않는다. 어떤 권위자는 올챙이적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제 막 위계 구조에 진입한 초보자를 경멸한다. 이건 실수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구태여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셈인데 이런 교만이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다. 근시안적이고 일부러 눈을 감고 편협하리 많지 이기적인 폭군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폭군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면 어떤 사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초보자 시절을 기억하는 권위자는 새로운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나는 대학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몸담았던 학교와 기업과 전문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놀랐다.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기쁨을 준다. 이는 좋은 야심을 촉발하는 동기 요인이다. 높은 자리를 올바르게 점유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 분야에 막 진입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이 좋은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온 방식은 종종 효과적이다. 한편 급진적인 행동이 가끔 큰 성공을 낳는다. 따라서 보수성과 창의성은 끊임없이 전파된다. 제 기능을 하는 사회 제도를 보면 이미 가치가 검증된 일은 보수적인 사람이 담당하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일은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담당한다. 따라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있어야 한 사회 내에서 보수성과 창의성이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때 기질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춘 누군가가 최선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적 기질과 보수적 기질은 상호 배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양쪽 성향을 균형 있게 갖추었고 그래서 어느 유형의 사람과 일해도 편안하고 양쪽의 재능과 성향이 어디에 쓰일지를 공평하게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흔하겠는가.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고차원의 지혜를 더 확장한다면 그런 능력이 적어도 싹을 틔울 순 있다. 보수주의가 나쁘지 않고 창의적 변화 역시 나쁘지 않으며 각각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음을 명시하라. 이 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양한 제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는 순간을 알아볼 수 있다. 양쪽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선 권력에 굶주려 이기적으로 현 상태를 옹호하는 사람과 진정한 보수주의자를 구별하고 철학도 없이 자기 기만에 빠져 무책임하게 반란을 꾀하는 사람과 진실로 창의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냉정한 눈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울타리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구별할 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보수성과 창의성이 완전히 상호 의존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치열한 긴장이 감돌긴 해도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규율이란 창의적 변화의 적이 아니라 토대다. 사회와 개인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위계 구조는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변화도 그런 규제를 필요로 한다. 창의적 변화는 한계에 맞선다. 맞서 싸우는 대상이 없으면 창의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인 지니가 작은 램프에 갇혀 현재 램프를 소유한 자의 뜻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니는 가능성과 잠재성, 그리고 극심한 제약이 혼합된 존재다. 제약과 규제, 임의적 경계, 규칙들은 사회적 조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나 허무주의자들이 완전한 자유를 외치며 그럴듯하게 주장할 때 그 밑에 잠재한 욕망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낭만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묘사되듯 숭고해 보이길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타도하라는 매력적인 구호가 될 수 없는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모든 규칙을 타도하라는 영웅의 시체처럼 그럴싸하게 단장할 수 있다. 진정한 보수의 지혜 곁에는 타락한 현 상태와 누군가가 그 타락을 이기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나란히 존재한다. 반면에 창의적인 노력의 탁월함 곁에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그릇되고 분노한 영웅주의자가 나란히 존재한다. 그릇된 영웅주의자는 창의적인 반역자의 옷을 걸치고 더 고상한 도덕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모든 책임을 거부한다. 현명하고 신중한 보수주의와 예리하고 주의 깊은 창의적 변화는 세계를 질서 있게 유지한다. 하지만 각각의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진실한가? 그 반대인가? 이에 대한 답은 어쩔 수 없이 양쪽 다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어두운 면이 훨씬 더 많을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복잡성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다. 임의적인 규칙을 어느 정도 인내해야 세계와 그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반란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재생과 쇄신이 계속 이루어진다. 모든 규칙은 한때 다른 규칙을 깨는 창의적인 행동이었다. 모든 창의적 행동은 나중에 쓸모있는 규칙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 제도와 창의적 성취가 이렇게 활발히 상호작용하기에 세계는 과도한 질서와 과도한 혼돈 사이에서 어렵사리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지독한 수수께끼며 진정한 실존의 짐이다. 우리는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과거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유지하고 지탱해준 오래된 질서가 비틀거리고 삐거덕거릴 때는 그것을 수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제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을 말이다. 세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그 이중 능력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조던 피터슨의 두 번째 신작 질서 너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사회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제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창의적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폄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중심에서 우리의 역할은 주어진 상황과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변화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질서 너머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귓가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